2025년 4월 19일 경남 창원의 재판부 61세 여성 A씨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여성은 전 남편을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한 것이다. 왜 이 여성은 전 남편을 살해하였는지 짧지만 강렬한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1988년 A씨는 전 남편 B씨와 결혼하였다. 이들은 약 15년을 부부로 지냈으나 B씨의 외도의 정황을 의심했던 A씨는 2003년 B씨와 이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A씨는 자녀의 일 등과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들을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로 가족 행사 등을 참석하며 전 남편이었던 B씨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은 흘렀고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2023년 6월에 일어났다. 2003년 이혼 당시 전 남편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었던 여성과 전 남편 B씨가 20년이 지난 2023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게 된 것이다. 비록 이혼은 하였으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가족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했던 A씨는 이에 큰 배신감이 들었고 매우 격분하여 전 남편 B씨에게 거세게 따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A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한다. 무려 약 1개월간 전 남편 B씨를 쫓아다니며 지속적으로 따지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둘의 가벼운 몸싸움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1개월 동안 지속되는 괴롭힘에 전 남편 B씨 또한 점점 감정이 격양되었다고 한다. 결국 폭발해버린 B씨는 A씨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사건은 시작된다. 경남 진해에 있는 B씨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에 A씨를 결박해버린 것이다. 농장은 매우 깊숙한 시골에 위치하여 주변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었다. A씨는 결박된 상태로 약 1시간가량 주변에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약 1시간이 지난 이후 풀려났으나 이때 A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이후 결박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인지는 알 수 없으나 A씨는 뇌동맥류로 쓰러져 2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몸을 회복하였고 이때부터 전 남편 B씨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한다. 먼저 그녀는 헬스장에 등록하여 부족한 근력을 키웠다고 한다. 약 1년간 근력을 상향시키며 B씨에 대한 복수를 준비했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4년 6월 B씨는 지인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고 전 남편을 찾아갔다고 한다. A씨가 지인에게 남긴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끝을 내야 할 듯. 개쓰레기한테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지. 2024년 6월 8일 A씨는 전 남편 B씨에게 연락하여 지난번 굴착기 사건이 있었던 진해 농장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둘은 농장에서 술을 마셨다. 이때 A씨는 먼저 준비해간 수면제를 B씨에게 몰래 먹였고 잠든 B씨를 뒤로하고 범행을 준비한다. B씨는 이른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깼고 비몽사몽한 상태의 B씨에게 A씨는 1년 전 굴착기에 자신을 결박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신도 한번 당해보아야 한다며 순순히 묶일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B씨는 자신의 양팔을 A씨에게 내밀었고 이에 A씨는 전 남편 B씨의 양팔을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야무지게 결박하였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B씨는 이제 그만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씨는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B씨는 거세게 몸부림치며 저항하였고 A씨는 풀어주면 B씨에게 반격당할 것을 걱정하여
이를 풀어주지 않고 둘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A씨는 B씨를 주변에 있던 호스로 제압하였고 호스의 목이 졸린 B씨는 끝내 사망하였다. 2024년 12월 A씨의 1심이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녀들을 포함한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지 않은 점, 약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A씨가 이번 사건 외에 과거 약물 관련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이다. A씨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일까? 그리고 2025년 4월 19일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17년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2013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어느 병원. 43세 남성 E씨가 급성 폐렴 증세로 입원하게 된다. 몇 달 동안이나 시름시름 앓던 그는 상태가 점점 나빠졌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의 사망은 폐렴으로 진단되었으나 E씨를 잘 알던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E씨가 평소 매우 건강했었기 때문인 것도 있었으나 7개월 전 E씨의 어머니 홍씨가 E씨와 같은 증상인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E씨의 어머니 홍씨는 당시 79세의 고령이었지만 건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었고 끝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당시 홍씨의 연로한 나이로 인해 이는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로 처리되었다. 노인의 사망 원인 중 폐렴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홍씨의 사망이 자연사라는 의견에 크게 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인 E씨마저 어머니 홍씨와 비슷한 증상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주변 사람들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고 어머니 홍씨의 사망마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또한 E씨의 남은 가족들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은 E씨의 사망 후 E씨의 아내 노씨에게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부분들이 석연치 않았던 E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E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진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그의 증상이 농약 중독 증세와 비슷하다며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E씨는 사망 직후 아내 노씨의 요청으로 곧바로 화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만한 방법이 없었다. 아내 노씨는 E씨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여성이었다. E씨와 재혼하기 전 노씨의 첫 번째 남편 김씨는 농약 음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에도 노씨가 막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노씨는 오래전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력이 더욱더 노씨를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E씨의 사망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경찰은 이러한 이력이 있던 노씨를 수상하게 여겼고 E씨 모자의 사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석연찮았던 E씨 모자의 사망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노은희. 앞서 언급되었던 노씨는 1970년생 노은희다. 전 남편 김씨와는 1991년도에 결혼하여 슬하의 아들과 딸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었다. 전 남편 김씨는 작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고
많은 채무마저 지게 되었다고 한다. 빚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래서 김 씨와 노은이는 채무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위장 이혼 후 채무가 많았던 김 씨의 재산을 노은이의 명의로 이전하고 이후 남은 김 씨의 재산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돈이 생기자 생각이 바뀐 노은이는 모든 재산을 가로챘다고 전해진다. 이에 남편 김 씨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1년 김 씨는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남편의 상황을 이용하여 노은이가 남편의 집에 있던 음료수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였으나 남편 김 씨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며 김 씨의 어머니의 증언을 듣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노은이가 아들을 배신하여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김 씨의 사망은 생활고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여졌고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가 사망한 후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노은이가 수령하게 되었다고 김 씨의 어머니는 증언하였다. 당시 서류상 둘은 이혼한 상태로 남남이었다. 원래 보험금은 김 씨의 자녀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녀들은 당연히 노은이의 자녀이기도 했다. 노은이는 자녀들의 친권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었다. 결국 노은이는 보험금 약 4억 5천만 원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대로였다. 하지만 김 씨의 어머니는 한 가지 특이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아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들 집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마셨는데 음료는 초록색 빛이 났으며 음료에서 나기 힘든 쓴맛이 났다고 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이를 삼키지 못하고 모두 뱉어냈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시간은 흘러 김 씨의 사망 7개월 후 노은이는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두 번째 남편 이 씨와 재혼하게 된다. 그렇게 2012년 11월 말부터 이 씨의 노모 홍 씨를 모시고 셋이 한 집에 동거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건강했던 홍 씨는 노은이와 동거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후 폐렴 증세로 사망하였고 두 번째 남편 이 씨마저 7개월 후 같은 증상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 씨의 사망으로 노은이는 사망보험금 약 5억 3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경찰은 노은이가 매우 수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먼저 이 씨와 어머니 홍 씨의 병원 기록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독극물 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순천향대 홍세용 교수를 찾아갔다고 한다. 홍세용 교수는 병원 기록을 검토하였고 CT 기록에서 기질성 폐렴 증상을 확인한다. 독극물 전문가인 홍세용 교수는 이들의 폐렴 형태가 파라쿼트 성분에 의한 폐렴과 동일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파라쿼트란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농약 그라목손의 주 성분이었다. 단번에 독극물의 종류까지 알아낸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고 이 사실만을 가지고 노은이를 체포하기는 어려웠다. 새로운 피해자. 2015년 1월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를 걸어온 보험조사관은 노은이의 친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로 인해 노은이가 7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경찰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황상 노은이가 자신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의 소변을 채취하였다. 노은이의 딸의 소변에서는 파라쿼트, 즉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되었다. 노은이를 체포하지 못하면 그 딸의 목숨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찰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현재 사망한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화장하지 않은 이 씨의 어머니 홍 씨를 생각해내었다. 파라쿼트에 중독된 상태라면 내부 장기 혹은 뼈에서 분명 독성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홍 씨의 유가족을 설득하였고 유가족의 동의로 인해 부검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홍 씨의 시신을 찾아 부검을 할 수 있었다. 사망 후 약 2년이 흘렀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홍 씨의 시신은 제법 온전한 형태가 남아 있었고 부검 결과 홍 씨의 시신에서 파라쿼트 성분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증거로 경찰은 노은이를 체포할 수 있었다. 끔찍한 계획. 2015년 3월 3일 노은이는 존속살인, 살인, 살인미수, 상해,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곧바로 범행일체를 자백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노은이의 범행 방식은 쌀가루에 그라목손을 섞고 이를 건조하여 냄새를 날린 후 음식을 만들 때 소량씩 투입하였고 그 음식을 먹는 피해자들을 천천히 중독시켜 사망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노은이의 집안에서 범행에 이용했던 그라목손을 머금은 쌀가루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라목손은 2012년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다. 이를 노은이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지도 조사하였다. 첫 번째 남편 김 씨는 오리농장을 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당시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그라목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노은이는 그것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미 범행은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딸마저 그라목손을 먹여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군대에 가 있는 아들마저 범행 대상으로 여기고 수많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딸 다음은 아마 아들 차례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노은이의 딸은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이유는 평소 노은이가 SNS 활동을 하며 자신의 딸에 대해 걱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애정을 과시하곤 했기 때문이다. 놀란 딸은 어머니 노은이를 찾아가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지만 노은이는 거기에 미안하다고 하며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 딸은 노은이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처벌. 노은이는 가족을 살해하여 얻게 된 재산을 자신의 과소비에 사용했다고 한다. 수천만 원대 자전거를 구매하여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고 금괴를 사 모으기도 했으며 외제차를 사고 겨울철에는 스키장에 살다시피 하여 스키장 죽순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진다. 노은이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후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노은이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무기징역수는 25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제발 나오지 않고 단명하여 그곳에서 불편하게 잠들기를 기도한다. (2013년 4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어느 농가에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75세 공 씨였고 아내는 70세 조 씨였다. 이 부부는 남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남편 공 씨가 지적장애 3급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약 40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했고 슬아의 아들도 한 명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조 씨가 갑자기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는 일이 발생한다. 4월은 농번기이며 보통 이 시기에 농가는 매우 바쁜 시기이다.
이러한 농번기 상황에 조 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마을 주민이 남편 공 씨를 찾아가 아내의 행방을 물었지만 남편 공 씨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말하지 않고 어물쩡 지나쳤다고 한다. 평소 지적장애가 있던 공 씨였기에 마을 주민은 횡설수설하는 공 씨를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 씨가 마을에서 보이지 않자 타지에 사는 이들 부부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조 씨의 모습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 2013년 5월 5일 전화를 받은 아들은 곧바로 아버지 공 씨에게 전화를 하였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느냐는 아들의 질문에 공 씨는 매우 태연하게 대답한다. 네 엄마 냉장고에 있어. 지적장애. 지적장애란 경계선 지능, 약 IQ 70에서 85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도에 따라 3급, 2급, 1급으로 나뉘는데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IQ 70 이하, 약 9에서 12세 수준의 아이와 같은 판단 능력을 보인다고 한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러한 말을 들은 아들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보통은 그냥 심한 농담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공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이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는 평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폭력성이나 그럴 가능성이 엿보이는 행동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전화를 마친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 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아들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냉장고 안에는 포대에 쌓여있는 육편들이 있었고 이는 사람이라고는 추측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곧바로 남편 공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공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매우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다. 사건의 전말. 공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노인이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모든 살림과 농사일은 모두 아내 조 씨의 주도하에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평소 공 씨는 아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슬쩍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이에 아내 조 씨는 공 씨를 나무라며 다시 돈을 회수해 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29일 농사일 관계로 조 씨는 공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 씨의 돈을 또 뺏어갔고 이에 공 씨는 평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였다고 한다. 경찰 진술에서 공 씨는 평소 아내 조 씨가 자신의 돈을 뺏어가며 자신을 자주 구타했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자신이 술을 마시기 위해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을 아내가 회수해 갔던 것으로 추측되며 조 씨가 공 씨를 평소 구타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 씨의 성격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함께 40년간 농사를 지으며 아이도 키우다 보니 다소 억센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들로 평소 아내 조 씨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공 씨는 그날따라 아내의 말에 크게 격분하였다고 한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공 씨는 집에 있던 약 1m 상당의 농기구 일명 괭이를 가지고 나와 아내 조 씨의 다리를 공격했다. 아내 조 씨는 이 공격에 쓰러졌고 비명을 지르며 공격을 멈출 것을 호소하였으나 공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쓰러진 아내 조 씨를 농기구로 공격했다. 격분한 공 씨의 공격은 조 씨가 숨을 멈출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조 씨는 숨지게 된다. 이 사건의 잔인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공 씨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조 씨를 가위 2개, 칼, 도끼 등을 사용하여 훼손하였다. 일반적인 토막 살해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뼈와 살을 분리해냈던 것이다. 정말 끔찍한 부분은 이 과정 중에 공 씨는
조 씨의 살점을 먹기도 했다는 것이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말이다. 경찰 조사 중 경찰은 공 씨에게 사건을 저지르는 순간 대체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공 씨는 당시 매우 희열을 느꼈고 속이 시원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진술하였다고 전해진다. 조 씨의 훼손이 끝난 뒤 양 4개의 포대에 뼈와 살을 분리하여 담았으며 살점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밭둑과 정화조에 유기해 버린다.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가 매우 끔찍하다. 이미 훼손 과정에서 일부는 먹었으며 나머지 살점은 공 씨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개 사육장으로 가져가 약 3일에 걸쳐 6마리의 개에게 먹이로 주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후 냉장고에서 발견된 것은 3일간 사육장에 주고 남은 부분이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이다. 처벌. 경찰 조사에서 공 씨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고 한다. 집사람이 나를 40년 넘게 무시하고 구타하였고 매일 잔소리하고 내 돈을 뺏어갔기 때문에 살해하였다고 말하며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로 별도의 수입이 없던 공 씨는 자신이 아내의 주머니에서 가져온 돈을 자신의 돈이라고 인식하며 이를 회수해 가는 아내를 자신의 돈을 뺏는 사람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보아도 공 씨의 범행은 인간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다. 그럼에도 공 씨는 겨우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유는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과 공 씨의 아들, 조 씨의 아들이기도 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동시에 아내였던 조 씨의 시신은 온전히 모두 회수되지도 못했다. 체포 당시 75세였던 공 씨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만기 출소를 하게 된다면 100세가 된다. 공 씨는 아마 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인간성을 상실한 잔인한 범죄에 25년이 선고된 것이 매우 짧게 느껴진다. (2008년 6월 8일) 안양시 관양동 소재의 빌라촌에서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동료 관계로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가 걱정되어 집에 찾아와 보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싸늘하게 사망한 상태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42세 여성으로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는 강 씨였다. 피해 여성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다. 여성의 몸에는 39개의 자상이 있었으며 그 중에 왼쪽 얼굴에 난 자상의 충격으로 어금니가 빠져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범행 현장은 누군가 강도를 한 것처럼 너저분하였으나 집에 있던 금품 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작은 방 창문에서부터 현관으로 이어지는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족적의 동선이 매우 단순하였고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혈액 외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불상자의 O형 혈액도 발견된다. 족적의 단순한 동선이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상은 강도 사건이 아닌 강도를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의심되었다. 경찰은 먼저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였다.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종종 남자친구와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이 많았으며 피해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 새벽에도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노래방 동료들 증언에 의하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남성은 그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 여성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알리바이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남성의 알리바이는 너무나 명확하였다. 또한 피해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족적과 혈액형이 이 남성의 그것과 모두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전환하여 피해 여성에 대해 조사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 여성의 특이한 이력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피해 여성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1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험료로 무려 매월 18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 여성이 사망하게 되면 보험 수익자에게 약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보험 수익자는 피해 여성의 22세 아들 김정균이었다. 하지만 보험관계 사례라고 보기도 애매한 점이 있었다. 이 보험은 피해 여성이 직접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였으며 정작 피해자의 아들은 어머니의 보험 가입 사실을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친구에게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은 당연히 아들 김정균의 알리바이도 조사해 보았다. 김정균은 사건 추정일 친구 등 4명과 함께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도 조사하였으나 모두 김정균의 진술과 진술이 일치하였다. 또한 이들의 족적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김정균을 포함한 4명 모두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김정균이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김정균의 자취방을 조사하였다. 방에서는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취방 화장실 구석에서 피 묻은 밴드 하나가 발견된다. 그리고 경찰은 이 밴드를 놓치지 않고 수거하여 감식한다. 놀랍게도 그 밴드에서 발견된 혈액은 O형이었고 현장에서 감식된 용의자로 추정되는 혈액과 DNA도 일치하였다. 이에 단서를 찾게 된 경찰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일행들을 따로 불러 개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개별 조사 결과 사실 당시 술을 마신 인원은 4명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아들 김정균의 부탁으로 한 명의 존재를 은폐하였던 것이다. 은폐되었던 인물은 조경환으로 피해자의 아들 김정균의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다. 경찰은 조경환을 조사하였고 그가 O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경찰은 조경환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던 6월 8일 급하게 군산으로 내려간 사실도 확인하였다. 경찰은 조경환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군산으로 내려가 조경환을 긴급 체포하게 된다. DNA와 족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던 경찰은 조경환을 압박하였고 이에 조경환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진술을 하게 된다. 사건 당일 현장에는 공범이 있었으며 그 공범은 바로 피해 여성의 아들 김정균이었다는 것이다. 가족의 과거. 피해 여성 강 씨는 일찍이 어린 나이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인근 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남성을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둘은 매우 가까워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중 강 씨는 군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당시 강 씨는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첫째는 딸아이였다. 그리고 3년 후 여성은 둘째를 낳게 되는데 둘째가 김정균이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강 씨가 평소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강 씨는 많은 도박빚을 지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정 불화로 이어지게 된다. 김정균이 5살 되던 해 남편은 더 이상 강 씨의 도박빚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둘은 이혼하였고 아이들은 모두 남편이 양육하기로 협의하며 남편이 데리고 나가게 된다. 하지만 남편은 곧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첫째 딸만 자신의 새 가정에서 양육하고 둘째 김정균은 다시 강 씨에게 돌려보내게 된다. 하지만 도박에 빠져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던 강 씨는 아들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고 결국 김정균을 안양에 위치한 보육원에 맡기게 된다. 약 6세의 보육원에 맡겨진 김정균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어머니 강 씨를 원망하며 매우 침울한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김정균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또래 친구 조경환을 알게 되었다. 둘은 보육원 시절 친구이다. 시간이 흘러 2001년 김정균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강 씨는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을 아들이 보고 싶어졌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보육원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6세였던 아들은 어느새 자라 16세가 되었고 자신이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강 씨는 때때로 김정균을 보러 보육원에 찾아갔다고 한다. 김정균도 어머니 강 씨를 만나기 전 크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막상 어머니 강 씨를 만나고 나니 다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에 내심 좋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2004년 김정균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무작정 보육원을 뛰쳐나가 강 씨에게 찾아갔다. 당시 강 씨는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뛰쳐나온 아들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김정균과 함께 살기 위해 가게를 정리하고 김정균이 유년기를 보냈던 안양으로 올라가 김정균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김정균은 자신이 보육원에서 형제처럼 지냈던 조경환도 강 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강 씨는 김정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조경환을 집에서 함께 살게 하였다. 하지만 강 씨의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였고 조경환까지 같이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이에 강 씨는 보육원에 전화하여 조경환을 데려가라고 하였고 조경환은 강 씨의 집을 떠나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안양으로 올라온 강 씨는 마땅히 할 일이 없었고 생활은 궁핍했다. 시간은 흘러 김정균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낮에는 십자수 제품을 만들어 상점에 팔았으며 밤에는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김정균은 자신의 어머니가 남자들에게 웃음이나 파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강 씨를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고 전해진다. 때때로 강 씨의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왔고 이런 일들이 김정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들은 자신이 꿈꿔왔던 가정과 너무나 달랐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김정균은 결국 친구 조경환과 자취방을 얻어 강 씨와 떨어져 지내게 된다. 강 씨는 때때로 아들 김정균에게 자신의 보험가입 사실을 말해주며 본인이 죽은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다고 한다. 이에 김정균은 강 씨의 보험 사실을 알게 되며 이는 강 씨를 살해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경찰에게 진술했던 어머니 강 씨의 사망 이후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보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은 결국 거짓이었다. 더 이상 강 씨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던 김정균은 어머니 강 씨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친구 조경환에게 보험 수익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범행에 동참할 것을 종용한다. 이에 조경환은 김정균에게 동조하고 둘은 의기투합하게 된다. 연습살해 그리고 살해. 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여죄로 밝혀진 사건이다. 이들은 강 씨를 살해하기 전 예행 연습 삼아 강도 살인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김정균과 조경환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타겟으로 삼았다. 이들은 늦은 밤 몽키 스패너를 숨겨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갔고 손님이 모두 나갈 때까지 가게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시 48세 여주인을 등기를 이용하여 살해하였다. 이때도 김정균은 지시하였고 직접적으로 등기를 이용하여 여주인의 머리를 가격한 사람은 조경환이었다. 이때 김정균은
조경환에게 확실하게 몇 번 더 내려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희한하게도 조경환은 김정균이 시키는 대로 모두 이행한다. 이후 이들은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PC방을 가는 등 평소와 같은 패턴의 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강씨 사건 당일인 2008년 6월 7일 새벽, 이들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들여 술을 마셨고, 친구들이 모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자 김정균과 조경환은 자취방을 빠져나와 강씨의 집으로 갔다. 김정균은 어머니 강씨가 평소 작은 방의 창문을 잠그지 않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경환에게 지시하여 집으로 침입하도록 하였다. 조경환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하였고, 강씨가 들어올 때까지 작은 방에 숨어서 대기하였다. 마침내 강씨가 노래방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고, 조경환은 강씨를 습격하여 흉기를 마구 휘둘러 친구 어머니인 강씨를 살해한다. 조경환은 흉기를 다루는데 능통하지 못하였고, 마구 찌르던 본인의 손에도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김정균은 어머니 강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밖에서 문을 막으며 망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키워준 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다. 조경환이 범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김정균은 그냥 살해만 하고 나온 조경환에게 욕설을 하며 직접 어머니 강씨의 시신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강도가 든 것처럼 방을 어지르고 어머니 강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챙겨 나왔다고 전해진다. 이후 수건을 이용하여 지문을 지우고 범행 도구를 인근 야산으로 가지고 가 소각하였다. 이후 이들은 알리바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가 친구들 사이에 누워 태연하게 잠을 청한다. 하지만 이때 조경환이 자신의 피를 지혈하기 위해 사용한 밴드를 화장실에 버려두었고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이들의 범행 내용을 보면 김정균과 조경환의 관계는 단순 친구 관계가 아닌 어느 정도 주종 관계가 형성된 관계로 보여지기도 한다. 최후 조경환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공범으로 김정균을 지목하였고,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였다. 그리고 작은 방 창틀에서 김정균의 지문을 확보하고 김정균을 체포하였다. 이에 김정균은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조경환은 잔인했던 범행 동기에 대해 강씨가 자신을 다시 보육원으로 보냈을 때 자신이 또다시 버려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 때문에 강씨에 대한 원망과 증오감이 생겼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진술하는 내내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고 전해진다. 반면 김정균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었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죄질이 매우 악질적인 것에 분노한 검찰이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2011년 김정균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뒤이어 2012년 조경환도 김정균을 따라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다고 전해진다. 김정균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에 실패하여 아직 살아있다는 풍문도 있으나 공식적인 내용은 사망한 것이 맞다고 한다. (2017년 9월) 성남 분당경찰서. 한 통의 보고가 실종팀에서 강력계로 넘어온다. 내용은 이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40대 여성이 한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한 달 전 2017년 8월 10일 성남시 주민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실종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던 수급 대상자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전한다.
실종자의 통장에는 입금은 있었지만 출금이 없었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약국에도 발길이 끊긴 상태였다. 복지사는 이 사실이 이상하다고 판단했고 그녀의 주변에 있는 남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유는 같이 산다는 이 남성이 오 씨의 수급비를 계속해서 대신 수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종 신고로 사건을 접수하고 오 씨의 신원을 확인한다. 실종자 오 씨는 1970년대 후반 출생,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미약하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은 오 씨의 동거 남성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한다. 그 남성은 오 씨가 사라진 건 지난 7월 14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날은 모란 5일장이 열리던 날로 동거남과 함께 시장에 나갔다가 동거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진 것이라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8월 10일, 즉 오 씨가 사라진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뒤였다. 그런데도 함께 살던 남성은 경찰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당연히 이 점을 수상하게 여겨 남성을 추궁하였으나 남성은 오 씨가 종종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오 씨를 추궁하면 친구 집에 있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동거남은 이러한 일 때문에 오 씨와 다투는 일도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수급비를 대신 챙긴 이유는 오 씨에게서 수급비 관리를 요청받아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오 씨가 또다시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아 단단히 격분한 상태로 오 씨와 결별을 위해 오 씨의 모든 짐을 현관에 내놓은 상태였고 수급비 관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경찰은 사라진 오 씨의 행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오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는 모란시장이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 근처에서 끊겼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어떠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오 씨의 생존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의 흔적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멈춰 있었다는 것이다. 형사들은 이때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관계의 그림자. 경찰은 먼저 오 씨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다는 장소, 성남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한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 씨는 장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인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다. 오 씨는 주로 혼자였지만 간혹 같이 다니던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 여성은 황 씨였다. 시장 사람들은 둘을 붙어 다니는 사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황 씨에 주목한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장사를 하며 가까워졌고 황 씨의 아들은 오 씨를 이모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나무 상자에 함께 앉아 담배를 나눴다는 목격담도 들려왔다. 하지만 그런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암시하는 증언들도 있었다. 시장 상인 중 일부는 오 씨가 이제 황 씨랑은 거리를 둬야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전했다. 황 씨는 최근 몇 달간 오 씨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광주에 있다거나 지금은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만 전해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이쯤에서 경찰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과거 황 씨와 오 씨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확인하게 된다. 몇 년 전 황 씨와 그녀의 아들이 오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오 씨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과 반찬을 가져간 사실이 있었고 이 일로 두 사람은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처벌은 경미했지만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컸다. 서로를 가족처럼 불렀던 사이.
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용당한 믿음. 수사팀은 오 씨의 주변을 더 깊이 파고든다. 그 과정에서 황 씨가 오 씨에게 금전적 부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 황 씨는 어느 날 자신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고 싶다며 오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지적장애가 있던 오 씨는 평소 황 씨의 말을 잘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거절했다. 오 씨가 거절하자 황 씨는 감히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오 씨를 괘씸하게 생각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의 관계는 점점 뒤틀리기 시작했다. 황 씨는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오 씨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말하며 오 씨의 험담을 늘어놓았고, 이에 오 씨가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그걸 자기 탓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드러난다. 수사팀은 오 씨의 동거남에게서 예상치 못한 진술을 듣게 된다. 오 씨가 어느 날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황 씨가 돈을 줄 테니 따라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집에서 어떤 남자랑 잤다. 근데 돈은 못 받았다. 그 이야기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듯 들렸지만 뒤이어 수사팀이 확보한 주변인의 증언과 정황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 황 씨는 오 씨를 데리고 자신의 남편이 살고 있는 강원도 철원집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황 씨 부부는 당시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황 씨는 남편의 약점을 잡기 위해 오 씨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녀는 오 씨를 데리고 남편 집에 갔고 오 씨를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했고, 그 사실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려 했던 것으로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남편에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외도 프레임을 씌운 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 쪽으로 몰아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 씨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갔다. 그녀에게는 그저 황 씨는 좋은 언니였고 황 씨의 의도를 크게 의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 씨가 동거남에게 이야기했던 어떤 남성은 바로 황 씨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황 씨의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오 씨와의 관계를 가지고 황 씨로부터 압력을 받은 탓일지도 모르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후부터 오 씨는 황 씨에게 있어 비밀을 발설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황 씨의 계획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고 동거남에게 말한 것처럼 언제든 그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자신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황 씨는 오 씨의 입이 열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묻어야 할 입. 2017년 7월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이 시점부터 사전 계획에 들어간다. 먼저 남편 집 근처 텃밭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 아들을 계획에 끌어들인다. 그리고 오 씨에게 접근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 씨와 황 씨는 시장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은 황 씨가 오 씨에게 건넨 그 커피에는 수면 유도제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오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셨다. 늘 마시던 달달한 믹스커피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이내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다고 한다. 황 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오 씨를 태웠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텃밭이 있는 강원도 철원으로 향한다. 그 텃밭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오 씨는 차 안에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몸이 축 늘어졌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끔찍한 일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벌어진다. 오 씨를 등에 업은 아들이 텃밭 안쪽으로 들어가던 도중 오 씨가 몸을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진다. 살아있었다.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었고 무의식도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악마 같은 그들은 이를 인지하였으나 멈추지 않았다. 삽으로 땅을 파고 얕은 구덩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씨를 그 안에 눕힌다. 그렇게 황씨와 아들은 그 위에 흙을 덮었다. 그렇게 오씨는 땅속에 묻혔다. 이날은 2017년 7월 14일 5일장이 열리던 날. 동거남이 마지막으로 목격하였고 황씨가 시장에 갔다가 헤어졌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뒤섞인 흔적. 오씨가 사라진 지 한 달. 그 누구보다도 황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시장에선 황씨에게 오씨의 행방을 묻는 이들이 많았지만 황씨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광주로 갔어. 잠깐 요양하러 간 거래. 이젠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 이야기마다 조금씩 말이 달랐다. 하지만 누구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황씨는 오씨와 10년 지기였기 때문이다. 오씨가 황씨 말을 가장 잘 듣고 따른다는 사실을 시장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던 일이었다. 그런데 그 말들을 흘려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사회복지사였다. 복지사는 오씨의 부재가 길어지자 직접 동거남을 찾아간다. 그리고 수상한 점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한다. 이 신고가 실종팀으로 전달되었고 다시 강력반으로 전달된 것이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의 핵심은 7월 14일 정말 시장에 같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모란시장 CCTV부터 확인한다. 그날 오씨의 모습은 아예 지키지 않았다. 황씨도 없었다. 시장 바닥에는 둘의 흔적이 없었다. 수사팀은 차량 이동 기록에 집중한다. 황씨가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업체에 자료를 요청한다. GPS, 톨게이트 통과 기록, 블랙박스의 일부. 하나씩 맞춰보니 렌터카는 7월 14일 성남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고 다음 날 돌아온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단순 실종이 아닌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시작된 실종 수사. 그러나 경찰은 그 한 달 사이 벌어진 움직임을 조각처럼 맞춰가기 시작한다. 렌터카 안 블랙박스에는 선명하진 않지만 차 안에서 기울어 비스듬하게 보이는 여성의 실루엣이 있었다. 오씨였다. 숨을 쉬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날 이후 사라진 사람. 묻혔던 진실. 렌터카 기록과 CCTV 확보 이후 경찰은 황씨를 소환한다. 황씨는 태연했다. 수사팀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씨는 자신은 오씨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시골에 다녀온 건 아들이랑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과 렌터카 이동 경로는 달랐다. 출발지, 도착지, 머무른 시간 모두 진술과 맞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철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오씨의 휴대전화 신호였다. 경찰은 신호를 바탕으로 수색을 개시한다. 황씨가 다녀갔던 강원도 철원의 밭 그 주변을 드론과 탐지견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그 땅 속에서 오씨가 발견된다. 몸은 거의 똑바로 누운 상태였고 손은 얼굴을 감싸듯 올라와 있었다. 입과 코엔 흙이 가득 들어 있었고 폐에서도 흙이 검출됐다. 이는 당시 오씨가 살아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부검인은 말했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한 채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씨 앞에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었기에 함정인지도 모른 채 따라갔고 눈을 감기 전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즉시 황 씨와 아들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황 씨는 이때까지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혼자 한 일이야. 나는 같이 간 것뿐이야. 나는 그냥 겁이 나서 말 못한 것뿐이야. 하지만 모든 정황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로를 가리킨 손가락. 황 씨를 조사한 다음 날 경찰은 아들 박 씨를 분리조사한다. 형사들은 이미 모든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다. GPS, 블랙박스, 시신 위치, 그리고 수면제 성분. 이 밖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처음엔 박 씨도 말을 아꼈다. 그러나 몇 시간의 조사가 이어지자 결국 무너졌다. 박 씨는 말했다.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커피에 약 타는 것도 그날 천원으로 가는 것도 구덩이 파는 것도 다 엄마가 하자고 했습니다. 황 씨는 반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데리고 간 것뿐이야. 묻는 건 아들이 혼자 한 거야. 진술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사하며 진술을 교차 검증했다. 하지만 아들 박 씨의 진술은 일관됐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무섭기도 했고 잘못인지도 몰랐다고 반복했다. 수사팀은 결국 모두에게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한다. 계획, 실행, 은폐 모두가 함께였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황 씨는 여전히 아들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고 박 씨는 그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황 씨의 진술이 거짓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고 세부적인 설명이 비현실적이었으며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반면 박 씨의 자백은 일정 부분 자책과 공포가 섞인 상태였고 전체 정황과도 잘 맞아 떨어졌다. 특히 수면제 구매 내역이 황 씨 명의였던 점, 철원 부근 위치를 황 씨가 먼저 제시한 점, 구덩이 파는 위치까지 황 씨가 먼저 지시했다는 박 씨의 진술은 다른 물적 증거와도 일치했다. 결국 법원은 모자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모 살인임을 인정하게 된다. 천륜으로 이어진 모자의 관계.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배신하며 무너져 갔다. 무너진 정의, 남겨진 자들. 재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침묵에 잠긴다. 오 씨의 유족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적장애가 있던 오 씨는 가족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고 사회적 관계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다. 10년지기에게 산채로 묻힌 여자. 친구의 명의를 이용하려다 살해까지 친구의 남편과 동침하고 이혼에 이용된 황당한 사건.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슬퍼했다.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판결은 그 물음에 대한 법적 응답이었다. 살인의 주범, 계획을 세운 자, 가장 신뢰를 저버린 인물. 황 씨에게는 징역 30년. 실행을 도운 자, 어머니의 말에 복종한 공범. 박 씨에게는 징역 18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채 질식당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살인 이상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이 사건의 본질이었다. 죽음 자체보다 그 죽음을 만든 관계.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벌어진 파국.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